뭐 삼성회의 다 설명할 수는 없고, 백범 선생이 이제 이렇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단독 정부 수립에는 협력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진짜 38선을 베고 쓰러지셨죠. 이게 이제 저 48년 그 단독 정부 수립 때는 총선거인데 이렇게 기관총괄로 놓고 합니다. 그 선거 치를 때 기관총괄로 놓고 이제 했는데, 여기 이 사진도 재밌는 사진이죠. 이 여자분 어때요? 딱 봐도 인텔리죠? 아마 90% 일에 나온 여자였을 거예요. 일에 나온 여자. 근데 이 뒤에 요 선거 벽보가 붙었는데 이게 조금 벽보 크게 해서 보이면 잘 보이는데 어때요? 작대기를 그려놨어요. 왜 숫자를 안 썼을까요? 네. 아라비아 숫자는 국민학교 다녀야 배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문명이 80%니까. 자, 근데 문명이 80%인 나라에서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해요. 자유선거를 해요. 그리고 여성도 투표를 해요. 여자가 투표를 한다.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사우디는 몇 년 전에 시작했죠. 우리가 48년도에 했는데 이거 굉장히 빠른 겁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의 어떤 선봉인 프랑스가 44년인가 5년부터 했죠. 유럽의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스위스는 우리보다 무려 24년 뒤인 72년도 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냐. 문명이 80%인 나라에서 이런 선거 불가능했을 텐데 여성한테도 참정권을 다 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정치체제, 정치제도를 좀 미국의 입장에 맞게 틀어버리면서 대신 신상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시골에서 농사 짓는 아주머니들한테 프라다나 샤넬 명품 백 같은 거를 준 그런 거라고는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분단이 고착화되는 과정이 이렇게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 분단됐죠? 45년 8월 달에. 그런데 우리 분단시켜놓고 넉 달 지난 다음에 미국하고 소련이 처음 얼굴 맞대고 한반도 어떻게 할까 생각한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넘어갔습니다만 모스크바 3상 회의 결정을 해서 신탁 통치를 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신탁 통치가 는 과정인 거고 목표는 조선 임시정부 수립이었죠. 그거 빼놓고 이제 신탁 통치한다고 하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하여튼 우여곡절이 많았고 신탁 통치 반대다 찬성이다 논란이 벌어졌는데 이게 이제 냉전이 심화되는 거거든요. 이때는 냉전이 아직 시작이 안 됐어요. 이건 냉전 막 시작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미국과 소련이 협력이 됐어요. 근데 이건 냉전이 이제 해방되고 한 9개월 지나니까 한참 진행이 됐죠. 모스크바 3상 회의하고 엎치락뒤 시작했고 5달 만에 미소 점령군 사령관이 만나는데 대화가 제대로 됐을까요? 대화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랬더니 또 만나서 하고 헤어졌어요. 언제 만났어요? 1년 뒤에 만났어요. 냉전은 훨씬 더 심화됐죠. 이때도 얘기가 안 됐는데 이때 얘기 됐을까요?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한국문제위원회로 보냈어요. 그래서 6개월 뒤에 총선한 거예요. 총선하고 3개월 뒤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남쪽에 단독 정부 수립되니까 북쪽에서도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 수립하고 그리고 20개월 후에 전쟁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해방 5년이라는 게 이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됐는데 아까 제가 친일파들이 잡았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거는 나중에 결과적이고 48년 8월에 처음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만 해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승만은 초대 대통령이고 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무임소 장관이 다 독립운동에서 아주 뚜렷한 발자취를 남긴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친일파들이 밑에 있긴 했지만 그래도 위에는 나름 신경을 썼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게 다 돌무기 돼버리죠. 그리고 처음에 재헌헌법을 만들었을 때는 재헌헌법 좋아요.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어요. 대한민국은 뭘로 건립했어요? 3.1운동인 거예요. 그 다음에 48년은 뭐예요?
재건한다는 거예요, 재건. 그러니까 이 헌법, 재헌헌법만 제대로 읽으면 건국절 얘기가 나올 수가 없죠. 대한민국은 언제 건립했어요? 3.1운동으로 건립했고. 이건 재건하는 건데. 그래서 이 뉴라이트들이 맨날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 어쩌고저쩌고 떠들지만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담보하는 문건인 재헌헌법을 읽어보질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시험 수탁해 보셨죠? 지금까지 본 숱한 시험에 재헌헌법 내용 물어본 적 있어요? 아마 한 번도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을 담보하는 문건인 재헌헌법을 왜 시험에서는 안 물어봤을까요? 지금 재헌헌법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왜냐, 재헌헌법이 너무 빨개요. 얼마나 빨가냐? 종북 좌빨들이 모여서 만들었다는 통합진보당 강령보다 더 빨개요. 재헌헌법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좌파가 만들었나요? 아니요, 좌파 참여 안 했어요. 중간파는 백범 남북협상같이 참여 안 했어요. 그럼 재헌헌법 누가 만들었겠어요? 우파들만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우파들만 모여서 만든 재헌헌법이 어떻게 통합진보당 강령보다 빨갈까요? 얼마나 빨간지 먼저 그거부터 살펴봅시다. 18조. 노동 3권 지금도 있긴 있어요. 안 지켜져서 그렇지. 근로자의 단결권 어디서 개무시 됩니까? 천교조. 아니, 조합원의 자격을 노동조합이 알아서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사람 받아들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해고된 사람, 그 선생님들 몇 분, 그 조합원 7, 8만 되는데 9분 포함시켰다고 노조 아님. 그거 보이고 있는 거죠. 단결권 무시돼요. 단체 행동의 자유는 어때요? 파업했다 하면 손배 가압류 걸려서 뭐 사실상 우리나라는 민법이 그 손해배상 그게 헌법보다 위에 있어요. 근데 재헌헌법은 노동 3권이 아니에요. 노동 4권이에요. 3권만 갖고는 노동자가 자본가하고 맞서기가 어려울 수 있다 해서 노동자에게 하나를 더 줬어요. 이익분배 균점권. 말이 좀 어렵지만 내용은 간단해요. 회사의 이익이 발생하면 노동자가 너나 먹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84조. 이것도 이제 그 무서운 조항인데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모든 국민에게 상호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할 수 있게 하는 사회 정의의 시작. 야, 우리나라 정의란 무엇인가 100만 부가 팔렸는데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현학적인 책보다 우리 재헌헌법이 훨씬 더 마음에 들어요. 사회 정의가 뭐예요? 모든 국민에게 상호의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되는 거예요. 기본을 어디로 잡느냐? 발목까지 보느냐, 정갱이로 보느냐, 무릎으로 보느냐, 허벅지로 보느냐, 허리로 보느냐는 다를 수가 있죠. 그러나 상호의 기본적인 수요. 적어도 기본적인 수요가 충족된다는 건 뭐예요? 세모녀 사건 같은 거 없어야 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든지 돈 없어도 배고픈데 밥 못 먹는 일 없어야 하고, 돈 없어서 아픈데 병원 못 가는 일 없어야 하고, 돈 없어서 공부하고 싶은데 학교 못 가는 일 없는 그런 세상.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세상에서 애들 한번 키워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 세상이었으면 젊은이들이 헬조선 흑수저라고 자기 부모를 원망했을까요? 그런 세상이면 젊은이들 한번 과감하게 새로운 도전들 맘 놓고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게 대한민국을 처음 만들자고 한 게 저거예요. 재헌헌법이란 뭡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정치 공동체를 세울 때 그걸 세우겠다고 주도한 사람들하고 국민들이 맺은 계획서 원본 아니에요. 그 계획서 원본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려면 땅 누가 갖고 있었어요? 지주. 그럼 지주의 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뺏어야죠. 아니,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할란가 모르겠어요. 워낙 예산 이상한 데 쓰는 게 많으니까. 그것만 잘 모아도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주들 땅 뺏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저건 뭐예요? 지주의 사적 토지 소유권을 보호하고 존중해 준 겁니까? 아니면 개무시하고 땅 뺏는 겁니까? 땅 뺏자는 얘기죠. 지주들은 저 조항에 찬성했을까요? 그 당시에 조선팔도에서 땅 제일 많이 갖고 있던 지주가 인천 김성수 선생이에요. 동아일보, 고려대학, 경성방직을 갖고 있었고 지주들의 정치적 연합체인 한민당의 실질적인 지도자. 근데 김성수가
저 조항에 찬성했습니다. 왜? 땅이 너무 많아서 귀찮아서? 그랬을 리는 없죠. 김성수도 처음에는 펄쩍대면서 반대했어요. 땅을 내놓으라니. 근데 어때요? 가만 살펴보니까 저거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농민들이 와서 낙 들고 와서 찍어버릴 것 같으니까. 공산혁명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저거 받아들여야 한다요. 세상이 바뀌었다. 아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농민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과격해졌을까요? 조선 후기 밀란, 땅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관아에 쳐들어가서 세금 그만 걷어내는 거예요. 의병이나 독립군은 땅 내놓으라고 했어요? 동학농민전쟁 땅 내놓으라고 했습니까? 그런 얘기 없었어요. 일제시대 농민운동은요. 대부분이 소작쟁이에요. 소작력 깎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농민들이 언제부터 저렇게 과격해졌을까요? 저게 일제 말기에 가면은 독립운동이 시행화되면서 깨달아요. 농민들이 참여해야 할 거 아니에요.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다음에 농민들이 주춤했단 말이에요. 왜? 독립운동 참여 못하게 일본 놈들이 다 막았었잖아요. 독립 쉽지도 않고, 독립운동 괜히 참여했다가 어떻게 돼요? 의병들 장터에다가 다 목매다 넣어놨죠. 3.1운동 나갔던 형들 총 맞고 칼 맞고 감옥서 다 갔죠. 그런데 그런 거 보고 자란 농민들을 독립운동에 끌어들이는데 대한독립 만세만 외치자고 해서 저겠어요? 소장료 깎아줄 테니까 목숨 걸고 독립운동 합시다 하면 뭐라고 했을까요? 독립운동 너나 하선 그러지. 그러니까 해방되면은 새나라 세우면은 땅 나눠준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농민들이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틀리잖아요. 소장료 몇 푼 깎아주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잖아요. 자, 땅 넣어줄게. 죽을 때까지 갖고 있다가 죽고 나면 네 자식들한테 줘.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독립운동을 약속했던 겁니다. 그게 1930년대 독립운동 특징이에요. 김구, 김원봉이 거지 중에 단거지죠. 자기 땅 한 뼘도 없이 망명백하면서 큰 소리 뻥뻥 쳤어요. 그리고 해방이 됐습니다. 원래 남북은 하나였는데 북쪽은 어떻게 됐어요? 46년 3월 달에 농사 지을 때 농지개혁, 토지개혁을 해버렸어요. 근데 북쪽은 토지개혁했대. 남쪽은 우리는 언제 하지? 기다리는데 46년 안 해, 47년 안 해, 48년도 안 해. 그러니까 농민들이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만들 때 저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 북한하고 차이는 뭐냐? 북한은 토지개혁인데 우리는 농지개혁이에요. 내가 어렸을 때는 북한에 비해서 토지개혁을 한 거에 비해서 농지밖에 개혁을 안 했으니까 저거는 약한 거다라고 얘기했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거 의미가 커요. 어쨌거나 계급으로서의 지주는 소멸해버렸죠. 그리고 저 의미를 낮춰볼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지개혁이 김성수가 내놓은 타협안이에요. 일종의. 봐. 이봐, 여러분들 농사지을 땅을 내줄게. 농가밭은 내줄게. 근데 우리 지주도 먹고 살아야 하잖아. 대지하고 임야는 남겨줘. 그리고 지주들 설득했죠. 한편으로는 또. 세상 바뀌었어. 우리 농가밭 안 내놓을 수가 없어. 농가밭 내놓고 새나라에서 살아보자고. 이게 대타협이죠. 이쯤 되면 이거 대타협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아니, 박근혜 때 무슨 50대 임금 깎아갖고 20대 일자리 만드는 게 그게 대타협이에요? 대사기지? 그런데 이런 대타협의 역사를 왜 안 가르칠까요? 젊은이들이 또 대타협 하자고 할까봐. 지금 재벌들이 곳간에 쌓아놓고 있는, 사내 보유금 그거 20, 30조만 풀어도, 청년 실업은 쉽게 해소할 수 있잖아요. 85조, 87조. 중요산업 국유화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중요한 운수통신, 금융, 보험, 전기, 수지, 수도, 가스 및 공공성을 가진 기업,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대충 삼성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국영이나 공영이에요. 아니, 이거 지금 중요산업 국유화, 사회주의 해제는 얘기입니까? 자, 지금 중요산업 국유화는 이거 백범 선생 할아버지가 사과 들어오셔도 하기 힘들 거예요.
근데 저건 백번뿐만 아니라 한민당도 반대 못했어요. 왜? 이걸 지금하고 다릅니다. 1945년 8월 15일로 가면은요, 중요 산업이 아니라 한반도에 있었던 산업자본의 94%가 일본인이나 일본 제국주의 국가기관 소유예요. 총독부나 동청, 또 뭐 일본인 그 뭐 식산은행 뭐 그런 데 거란 말이에요. 일본인 개인 거나. 그거 누구 걸로 해야 합니까? 조선 사람 전체의 거죠. 조선 사람 전체의 것이어야 하는데, 그걸 이제, 그게 바로 중요산업 국유화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어요. 지금, 근데 중요산업이 국유화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중요산업이라면 어디까지가 중요산업이죠? 뭐 10대 재벌, 20대 재벌, 또는 GDP의 뭐 한 30%, 40%? 뭐 잘 모르겠어요. 복잡하니까 우리 그냥 간단하게 삼성전자 하나가 국유화됐다고 상정을 해봅시다. 그럼 삼성전자의 이익금을 갖다가 뭐 교육이나 복지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쉽게 설명해서. 자, 삼성전자 이익 얼마 났습니까? 분기 순이익이 작년에 뭐 15조인가 16조쯤 됐죠. 그런데 뭐 어닝 쇼크가 온다고 엄살을 떨고 있는데, 자, 그걸로 뭐 하면 좋을까요? 1, 4분기 순이익 15조 잡고, 저는 학교에 있어서 반값 등록금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대학생들 참 요새 우울하게 지내는데, 그 반값 등록금 하는데 얼마 든답니까? 6조 조금 더 든대요. 그러면은 15조면 뭐가 돼요? 반값 두 번 하면 대학 무상교육이 되는 거예요. 대학 무상교육을 하고도 장학금 한 2, 3조 줄 수 있는 거예요. 1, 4분기 수익금. 2, 4분기 수익금 갖고 뭐 할까요? 아, 그놈의 탈 많고 말 많은 뭐죠? 누리산인가? 그 무상 보육을 해야 돼요? 무상 급식을 해야 돼요? 아, 둘 다 해야지. 큰 놈 밥그릇 뺏어서 작은 애 젖꼭지 물려줄 수 없잖아. 근데 그거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렇게 밥그릇 아우성을 쳤는데, 그거 얼마 든답니까? 4조가 채 안 들어요. 15조면 그런 거 3개, 4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해결했고, 3, 4분기 수익금은? 4, 4분기 수익금은? 중요산업 국유화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국유화돼도 그런데, 그걸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자, 저걸 다 헤쳐먹은 거예요, 친일파들이. 누가? 친일파 중에선 누가? 영화하는 친일파들이. 내가 어렸을 때는요, 동네 똥개의 절반이, 그거는 뭐, 누렁이 황구라도, 뭐, 5대 접종이라도 전부 다 이름은 매지매지 쫑쫑이에요. 매지나 쫀이에요. 그걸 왜 그랬을까? 그 생각을 해보니까, 그 민중들의 소박한 분노가 아니었을까. 전체 민중들의 피와 땀이어야 할 저 중요산업이나 그런 적산이죠, 적산. 적산을 해먹은 이 영화하는 친일파들. 얼른 이름을 조은이나 밀리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 놈들에 대한 소박한 그 분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헌법회의라는 책이 있어요. 재헌헌법에 대해서 가장 권위 있는 해설서입니다. 이분이 유진호 박사라는 분이 재헌헌법을 기초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국회에 유진호 안을 갖고 국회에서 토의를 했고, 이분이 가서 이 조항은 이런 내용입니다 얘기하면 한 조항 한 조항 토론을 해서 확정 지어 나갔으니까 뭐 그 재헌헌법의 최고 그 권위 있는 해설자죠. 근데 저분이 쓴 책을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헌법의 경제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 개인주의적 자본주의 국가의 체제를 뭐하고? 뭐 했어요? 폐기하고. 뭘 채택했어요? 사회주의적 균등의 원리를 채택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회주의적 균등의 원리. 절대로 어디 가서 대한민국의 사회주의를 채택했다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사회주의 채택한 건 아니에요. 균등의 원리를 채택했는데 그게 사회주의에 가깝다는 얘기예요. 저 균이라는 말, 균등이라는 말이요. 그 재헌헌법 그 전문 아까 짧았잖아요.
몇 주 안 되잖아요. 거기 2번 나오는 말입니다. 왜 그렇게 균을 중요했고, 임시정부 3균주의 아니에요. 균등을 그렇게 중요시한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채택했던 건 아니지만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우리 뭐 했다고? 폐기했다고. 제가 수능시험 출제에 한 번도 불려간 적이 없는데 아마 이거 나 들어가면 이거 낼 거야. 그거 공언하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냐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시장경제 채택해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북한은 사회주의에 했다가 쫄딱 망했다고 얘기하는데 재헌헌법에 대한 가장 권위 있는 해설서에 보면 다르게 나와 있어요. 우리 자본주의 국가 체제 폐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뭘 채택했냐. 재헌헌법의 기본 정신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조안되어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예요.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하자고 한 거 맞습니다. 뉴라이트들 아주 좋아하는.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만 하자고 한 건 아니에요.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인데 경제적 민주주의 쉽게 설명하면 경제민주화 생각하시면 돼요. 사회적 민주주의 뭐예요? 봉건 특권 없는 거. 힐조선 흑수저 아닌 게 사회적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거죠. 지금 70년 뒤에 지금 우리의 큰 과제 아닙니까? 70년이 지난 다음에. 재헌헌법이 약속했던 게 저런 거예요. 자, 우리 근데 지금 젊은이들 살고 있는 거 어때요? 힐조선 흑수저라는 건 뭡니까? 힐조선 이런 건 막장 아니야, 막장. 젊은이들 입장에서. 예, 여러분들 막장 드라마 보십니까? 전 국민이 욕하면서 사실은 다 보고 있는, 즐겨보는 막장 드라마. 안 보긴 해도 막장 드라마 어떤 건지는 다 아시죠? 자, 수없이 많은 막장 드라마가 수백, 수천 편이 나왔을 텐데 공통점이 있어요. 클라이막스에 가면 뭐가 밝혀집니까? 예, 출생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출생의 비밀 뭘로 밝혀요? 유전자 DNA 검사하고 뭐 혈액형 검사하다가 밝혀져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유전자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인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의 유전자가 뭐예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사회적 민주주의가 조화된 그런 민주주의예요. 이런 민주주의가 뭐예요? 진보적 민주주의예요. 근데 진보적 민주주의가 우리 유전자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하던 사람들 어디가 있어요? 감옥 가 있어요. 통합민주당 그 해관이 진보적 민주주의 주장했는데 북한 사회주의 추종했다고 잘렸는데 사실은 우리 재헌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금 현행헌법에 보면 임시정부가 법통을 계승한다고 했죠. 임시정부가 이런 진보적 민주주의 정부예요. 여기 보면 백범 선생의 말씀입니다. 3.1 혁명운동 이후에 가장 진보적인 민주주의 이상을 갖고 혁명적 정치체제를 수립했는데 그게 임시정부란 말이에요. 해방되고 나면 진짜로 본때 있는 민주주의 지배해보겠다. 자, 지금 헌법의 아버지가 재헌헌법이겠죠. 재헌헌법의 아버지가 임시정부예요. 할아버지가 진보적 민주주의고 아버지가 진보적 민주주의면 내 유전자, 내 혈액형은 뭐가 돼야 돼요? 진보적 민주주의여야 돼요. 근데 우리 진보적 민주주의를 감옥에 보내놓고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고 하니 저 헌법은 뭐예요? MLB도 몰라보는 헌법인 거죠. 우리 헌법의 유전자,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이 진보적 민주주의였다. 저게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예요. 그래서 임시정부가 꿈꾼 나라에 대해서 시험에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어때요? 그러면 다시 아까 이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니, 재헌헌법을 만든 사람들이 우파인데 우파들만 모여서 만들었다는데 왜 이렇게 급진적인 내용이 들어갔을까? 아까 설명했지만 지금 보니까 급진적이지 그 당시에는 급진적인 게 아니라 상식적인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어쨌거나 해당이 됐습니다. 국민들은 새로운 나라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는데 새로운 나라를 꿈꾸던 사람들은 다 중요산업 국유화의 토지개혁이에요. 그런 나라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 북한은 그렇게 했어요. 그럼 남쪽도 그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재헌헌법이 비록 우파들만 모여서 만들었지만 독립운동의 큰 물줄기를 벗어난 게 아닙니다. 제가 즐겨하는 비유가 뭐냐면은 북한의 인민민주주의 헌법, 48년도 인민민주주의 헌법하고 우리 재헌헌법하고 공통점이 참 많습니다. 정치 체계를 놓고 보면은 재헌헌법과 현행헌법이 닮았죠. 그런데 사회경제적인 정책을 놓고 보면 재헌헌법과 닮은 거는 지금 헌법이 아니고
인민민주주의 헌법이에요. 근데 그건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냐? 그게 바로 독립운동가가 꿈꾸던 나라예요. 북쪽은 공산주의자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까 독립운동의 큰 물줄기 중앙에서 볼 때 왼쪽에 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파가 하니까 오른쪽에 가 있는데 그 물줄기를 벗어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강물을 뜰 때 용산에서 한 바가지 뜨나 노량진에서 한 바가지 뜨나 다 한강물이죠. 그런 비유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자, 우리 여기 이제 우리 사무실 근처에 학교는 많은데 음식점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놀랍게도. 김밥집 하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 학교들 많은데 그 중고등학교 뭐 많은데 그 앞에 음식점에 들어오는데 두 개가 갑자기 신장 개업을 한대. 그러면 어떤 집이 장사가 잘 될까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도 팔고 분식도 팔고 퓨전 뭐 그런 거 파는 데 하고 정통 최고급 한정식 집하고. 물어보나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 세울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너무 심하게 들어있죠. 국뽕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심하게 들어있어서 탈인데 48년으로 가보세요. 거기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일제시대나 대한제국이나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정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냐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 정보인가 선택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했어요? 국민들의 기대치에 맞춰야죠. 새로운 정보를 세우는데 그 국민들의 기대치를 반영한 게 지원헌법이에요.